추석 당일 아침이었다. 거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인 듯. 어머니는 송편을 찌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전을 굽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사촌들이 도착하기 전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싶었다. 그때였다. 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자동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멈췄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형이었다. 오랜만이야. 그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했다. 내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찜기에서 김이 새어나오도록 한 채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프라이팬을 그대로 내려놓았다. 형. 그는 신발을 벗고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왔다. 명절이잖아. 나도 상 좀 받자. 마치 어제까지 함께 살던 사람처럼. 형은 거실 중앙에 놓인 상에 앉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찜기 뚜껑을 닫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형을 노려봤다. 10년 전 형은 집을 떠났다.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도 결혼식에도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 그 형이 오늘 돌아왔다. 추석날.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어머니. 이거 아직도 만드시네요. 기억나요, 이 맛? 형은 송편을 집어 한 입 물었다. 그 말투조차 익숙하면서 낯설었다. 형, 왜 지금이야?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와? 형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씩 웃었다. 너 아직도 겁이 많네. 그 말에 손이 꽉 쥐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 중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절부터 하자. 조상님도 날 기다리셨겠지. 형은 천연덕스럽게 절을 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그때였다. 그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그는 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제 친부가 아닙니다. 순간 정적이 거실을 집어삼켰다. 뭐라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다. 형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색 오래된 봉투였다. 10년 전에 이걸 봤습니다. 그가 봉투를 상 위에 올려두었다. 어머니 서랍 안에 있던 편지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집 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왜 아버지가 날 그렇게 싫어했는지. 봉투 위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나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입술을 가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인 척 살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여긴 그런 말할 자리가 아니야. 형은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증오가 섞여 있었다. 이 집은 진실이 없어요. 거짓뿐이었죠.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듯 입을 닫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거실을 나갔다. 조상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거기서 형이 일어섰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당신은 알고 있었죠.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날 때리고 밀어내고 무시했죠.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어머니는 형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무 어려웠어. 말할 수가 없었어. 형은 손을 뿌리쳤다. 그 말 10년 전에는 왜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더 밉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의 추석상은 더 이상 명절이 아니었다. 가족의 진실이
차가운 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가족 전체를 찢어놓고 있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형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도무지 현실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형은 단단히 각오한 얼굴이었다. 마치 이 순간을 수십 번 리허설한 듯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다. 편지엔 어머니가 쓴 글씨체가 분명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 그 필체 알아요. 사진도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야. 내가 생기기 전 실수였던. 형의 눈동자가 일렁였다. 실수요? 내 인생을 두고 실수라고 말해요? 그 말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당신들 가족 중 아무도 날 진심으로 받아준 적 없었어요. 이유를 몰랐을 땐 내가 부족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할 운명이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왜 돌아왔냐? 다신 보고 싶지 않다며 나갔던 내가. 형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집에 진실이 남아있는지, 내가 미친 게 아니었는지, 그냥 단 한 명이라도 날 진심으로 생각해줬다면, 그랬다면 돌아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래?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왜 꺼내? 우리 이게 무슨 의미야? 형은 나를 바라봤다. 넌 몰라도 돼. 넌 아버지랑 진짜 부자잖아. 넌 이 집에서 인정받았잖아.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늘 혼나기 바빴고 나는 칭찬을 받으며 자랐다. 나는 그게 형이 게으르고 반항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생일 선물, 내가 부러워했잖아. 그거 내가 먼저 고른 거였잖아. 그거 뺏겼을 때 내가 울면서도 참았던 거 기억나?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난 항상 조용히 참고 숨고 피해 다녔어. 그리고 그게 가족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가족도 나를 외면하더라. 형의 말에 어머니가 몸을 떨었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다칠까봐 겁났어. 형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럼 지금 말하세요. 내가 진짜 누구 자식인지.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은 고향에 있는 남자였어. 첫사랑이었지. 그 사람은 나를 떠났고 나는 당신 아버지와 결혼했어. 내가 생겼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어.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날 숨긴 거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 이 집의 가장은 날 인정하지 않았고. 그게 진실이었군요. 아버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난 너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넌 내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널 기르긴 했잖아. 먹이고 입혔고 학비도 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군요. 사랑은 아니었군요. 난 그거 하나만 바랐는데. 진심으로 아버지라 불러볼 수 있는 나를. 어머니는 울먹였다. 지금이라도 용서해줘. 너무 늦은 말인 거 알지만. 형은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요. 이미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었으니까요. 이젠 나도 가족이라는 말을 못 믿겠어요. 그는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이 집에서의 내 흔적은 이제 이것뿐이니까. 나는 말없이 형을 바라봤다. 그토록 원망했던 형이 이제는 너무 작아 보였다. 무너진 가족, 숨겨진 진실. 그 모든 것이 이 명절상 위에 드러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그날 밤 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추석상은 그대로였고 음식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형이 떠난 후 집안은 무너진 유적지처럼 조용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어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상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떠올렸다. 내 진짜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그 문장이 너무 선명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어릴 때부터 형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던 이유. 왜 항상 어머니는 형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던 건지. 왜 아버지는 형을 유독 차갑게 대했는지. 모든 퍼즐이 갑자기 맞춰졌다. 그 진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모른 척한 채 명절을 지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산책 좀 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동네 뒷산,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그 길이었다. 떨어진 은행잎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다. 어머니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내 형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나한테는 전부였지. 하지만 집에서는 반대했어. 신분도 집안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고. 결국 우린 헤어졌고 나는 억지로 이 결혼을 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떨었다. 그런데 내 형이 생긴 걸 안 날 하늘이 무너졌어. 내가 사랑한 사람의 아이였지만 남편의 자식처럼 키워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났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 나 혼자 감당해야 했지. 당신 아버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그걸 눈치챘어. 그리고 나를 원망했지. 형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어. 그때부터였어.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형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나는 두려웠지.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어. 하지만 그 침묵이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겠지. 그 순간 벤치 아래 떨어진 낙엽 하나가 바람에 휘날렸다. 그건 어머니의 눈물처럼 가벼웠고 말하지 못한 시간처럼 무거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형이 돌아온 이유, 진짜 이유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준비한 듯 말했다. 편지를 보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요? 왜요? 왜 지금에 와서요? 그 애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직장도 잃고 술에 빠져 산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편지를 썼지. 추석에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 한 장이었다는 사실에. 그 아이는 아마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엄마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너는 잘못이 없었다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를. 그녀가 왜 늘 형을 바라보며 울컥했는지. 그녀가 왜 명절마다 송편을 만들며 혼자 울었던 건지. 엄마, 이제라도 말했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형도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애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나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다. 그 따뜻한 체온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생 비밀을 품고 살아온 여자였고 나는 이제야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어머니가 널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만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여자도 당신도 이제 내 가족 아니야. 그 문장 끝에 마침표는 없었다. 형의 마음엔 아직 남은 말이 더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끝이란 의미였을까? 나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분명히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형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집안은 아직도 추석 때 멈춘 듯 고요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엔 밥 대신 냉기가 깔려 있었다.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마주보며 앉았다. 아버지, 진짜로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형이 그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낯선 감정이 스며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두려움 같았다. 그놈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짜로 아버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형이 친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왜 숨겼어요? 왜 그렇게까지 형을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뒤 그는 오래된 철제 서랍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서랍은 녹이 슬고 번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안고 있는 아기가 있었다. 형이었다. 이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서 편지가 왔다. 보낸 사람은 그 남자였다.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다. 그놈은 너희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어. 아기를 버릴 수 없으니 키워달라고. 대신 입 다물고 살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보내겠다고 했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었어요? 형의 진짜 아버지가 돈을 보내온 거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꼬박꼬박 봉투가 왔다. 내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돈을 손대지 않았어. 그냥 서랍에 쌓아두기만 했지. 그게 그녀 나름의 죄책감이었을 거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왜 형한테 말 안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냉정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하면 무너질까봐. 내가 그 애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어. 특히 나를 똑 닮은 너랑 비교가 될수록 난 결국 그 애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애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형이 그 마음 그대로예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모르겠다. 그놈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야. 도망치고 있었지. 내가 만든 괴물 같은 감정에서. 그 말에 나는 뭔가 뭉클해졌다. 어릴 적 늘 무뚝뚝하던 아버지. 형에게는 날카롭고 나에게는 무관심했던 그 사람. 그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편지. 아버지는 서랍에서 한 장의 봉투를 꺼냈다. 내 어머니가 5년 전에 쓴 거다. 형한테 줄 생각으로 썼다더라.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진우야, 엄마는 너에게 할 말이 많단다.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게 엄마의 죄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이 편지를 내가 볼 날이 올까, 그날이 오면 꼭 전하고 싶었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말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편지 왜 안 줬어요? 왜 형이 떠나기 전에 이걸 안 줬냐고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나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그 편지를 주면 내 죄도 떠넘기는 것 같았어. 그래서 계속 서랍에만 넣어둔 거야. 나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지금이라도 줘야 해요. 형한테 꼭 전해줘야 해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그래야 내 마음도 조금은 놓일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그 대신 메시지를 남겼다. 형, 어머니가 쓴 편지가 있어. 진심이 담긴 아주 오래된 편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서 보고 가. 그거 읽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그런데 새벽 2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그 편지 나한테 줄 수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형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그 희망이 꺼지지 않길. 이번엔 꼭. 형은 돌아왔다. 딱 일주일 만이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마치 어제 잠깐 나갔다 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저 눈만 떴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왔구나.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 받으러 왔어요. 나는 조용히 안방에서 편지를 꺼내왔다. 낡은 봉투, 접힌 자국이 선명한 종이. 그것을 형의 손에 건넸다. 형은 받자마자 아무 말 없이 찢어진 듯한 눈으로 편지를 읽었다. 숨을 참는 듯 표정을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엔 벌써 뜨거운 것이 맺혀 있었다. 이걸 왜 이제야 줬어? 형이 낮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릴까봐. 아예 돌아오지 못할까봐.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형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 거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화가 터져나왔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다들 말하는 거야? 왜 나만 모르고 있었냐고. 나는 뭐였는데? 형은 형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비밀 갖고 숨기고. 나는 그냥 무대 위 인형이었어. 이 가족은 대체 뭐야? 내 외침에 형이 고개를 들었다. 넌 몰라도 됐잖아. 넌 이 집에서 적어도 사랑은 받았잖아. 나는 되받아쳤다. 그럼 난 진실도 모른 채 살아야 했어? 가족이면서 아무것도 몰라야 했냐고.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형한테 유독 냉정한 이유도. 어머니가 항상 형만 보면 죄 지은 얼굴 하는 것도.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줬어. 그게 제일 괘씸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훈아 미안하다.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형은 내가 안고 가야 할 벌이라 생각했어. 근데 너한텐.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나도 엄마 아들이에요. 형만이 아니라 나도 엄마 아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몰랐어요? 형은 조용히 나를 향해 말했다. 그렇게 화낼 거 없어. 넌 내 자리에서 충분히 착하게 살았어. 난 그냥 여기에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이 편지를 받은 걸로도 됐어. 형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오늘 이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엄마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동생아 미안하다. 너까지 끌어들여서.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있었다. 문을 열고 형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형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원하던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빈자리를 저는 평생 기억하며 살게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뭔가를 내려놓은 표정이었다. 형은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이 돌아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다. 형이 돌아봤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다들 숨긴 채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다 말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 내가 아는 가족은 더 이상 아니니까. 형은 슬프게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린 더 이상 같은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현관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마치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패문처럼 울렸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무너졌어.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나는 주먹을 쥔 손을 천천히 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비밀. 그걸 알게 된 날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상처만 남겼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은 더욱 냉랭해졌다. 아버지는 다시 방에 틀어박혔고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식탁을 차렸다. 나는 밥숟가락조차 들지 못한 채 뉴스 소리만 듣고 있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는 아직 우리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읽고 갔던 편지. 형이 들고 갔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복사본이었다. 원본은 어머니가 차마 보내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정훈아, 너 혹시 내가 뭐요? 그녀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혹시 너도 아버지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다. 지금 무슨 말 하시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결혼 전 나도 많이 흔들렸어. 너희 아버지는 그때도 날 사랑하지 않았거든. 형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엄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제대로 말해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 자식인지 확인해봤으면 해.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게 말이 돼요. 형 하나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요. 가족 중에 진짜 핏줄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냥 묻으려 했는데. 형이 찾아오고 나서야 용기가 생겼어. 이젠 다 알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샘플을 뽑고 며칠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나왔다. 나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없음.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이 집의 진짜 자식이 아니었다. 형도 나도. 우리는 같은 집에서 자라났지만 아무도 이 집의 핏줄은 아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그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떨며 대답했다. 정확히는 몰라.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엄마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요? 우린 뭐예요? 그냥 실수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녀는 흐느꼈다. 정훈아, 정말 미안해. 너희 아버지도 형도 너도 모두 내 죄야.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날 미워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핏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없었던 거야.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난 너한텐 진심이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었어. 핏줄 따위보다 더 진짜였어.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훈아, 내가 원한다면 이 집을 떠나도 좋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핑계일 뿐이니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예요. 누구의 자식인지보다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집은 내 마음속에서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치 과거와도 작별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도 이름도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석이 지나고 두 번째 주말이었다.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곳은 더 이상 내 안식처가 아니었다.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 대화 상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일 어머니 제사죠. 나도 가도 될까? 형이었다. 나는 한참을 답장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짧게 보냈다. 와도 돼. 다음 날 형은 정말 왔다. 검은 정장 차림, 짧게 자른 머리.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다. 잘 있었냐? 그럭저럭. 우린 별다른 인사 없이 제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전을 굽고 탕국을 끓였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묵묵히 상을 차려놓았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형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했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느꼈어. 내가 자식 노릇 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리는 그렇게 삼형제처럼 나란히 절을 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은 가족 같았다. 제사를 마치고 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나한테 남겨진 유일한 재산이야.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직접 쓴 유언장. 변호사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나 가난 말기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아버지도 고개를 들었다. 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병원에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어. 가족이란 단어가 너무 싫었거든. 근데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유언장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줘. 내 통장, 남은 돈, 보험금 그거 다 정리해서 넣었어. 사실 얼마 안 돼. 하지만 난 이걸 유산이라 생각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럴 거면 왜 돌아왔어? 왜 이제야 우리한테 이런 말해? 형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란 말 처음으로 스스로 쓰고 싶었어. 지금이라도. 비록 그 단어가 날 아프게 했지만 난 그 단어를 원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는 말없이 형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다. 사랑하는 법도 받아들이는 법도.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 마지막 명절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형은 곧 다시 일어섰다. 이제 갈게요. 갈 곳이 있어. 어디? 병원. 오늘부터 입원하라고 했거든.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이 되고 싶었어. 그는 현관문 앞에 섰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가족의 상처도 사라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나 하나쯤은 잊어도 돼. 그 대신 서로는 지켜. 형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정훈아. 응. 나는 내 동생이어서 좋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이 형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 그날의 추석상 위엔 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핏줄도 아니고 돈도 아닌 용기, 용서, 그리고 진심. 형은 결국 죽었고 3개월 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나는 유언장에 따라 형의 보험금을 일부 기부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산소 옆 형의 묘비를 세우는 데 썼다. 그 묘비엔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가족이라 말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